이제는 천만 시리즈가 된 영화 범죄도시의 마석도 형사가 수많은 범죄자들에게 단죄를 내린 주먹으로 대규모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 소탕에 나섰습니다. 개봉한 지 11일 만에 벌써 7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와중 한켠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건 바로 영화의 모티브가 된 악랄한 살인사건이었는데 모두를 충격적이게 만든 건 영화보다 현실이 더 추악했기 때문이었죠. 그저 아르바이트를 위해 타국까지 갔던 한 소녀는 그날 밤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처참한 구타의 흔적을 가지고 맨발로 밤거리를 내달리게 될 줄 알았을까요? 한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임씨는 오랜만에 자취를 하고 있던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임씨의 아들은 사회초년생으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자취를 하며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먼저 전화든 문자든 하던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임씨는 의아함에 문자를 남겼던 거였죠. 그런데 분명 한국에 있어야 하는 아들은 느닷없이 현재 해외라서 연락을 잘 하지 못한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정확히 해외 어디고 왜 갔냐는 임씨의 물음에는 얼버무릴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마음속에 불안함이 피어올랐는데 끝내 그저 이번 달 말이나 초에 한국에 가겠다는 말만 남긴 채 다시 연락이 끊긴 아들. 그런데 며칠 뒤 임씨의 아내가 아들과 겨우 다시 연락이다 통화를 하게 됐을 때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었죠. 넌 누구니? 우리 아들 목소리가 아닌데? 휴대폰 너머 들리는 낯선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 연신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태국의 방콕에 위치한 최고급 주택가 스쿰핏의 주민들 사이에선 어느 날부터 어떤 한국인들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산다고 유명한 고급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김씨에 대한 소문이었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은 동네임에도 돈을 마치 휴지를 뺏어 쓰듯이 쓰는 김씨의 씀씀이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죠. 김씨가 타고 다니는 고급 스포츠카는 잊을만 하면 차종이 바뀌기도 했고 차가 바뀌면 함께 그 차를 타고 다니는 여자도 바뀌곤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마치 습관처럼 조급원들에게 두둑한 팁을 쥐어주며 더 좋은 자리와 어디든 먼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란 부탁을 해서 인근 일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를 젊고 인심이 후한 고객이라고 기억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런 김씨와 함께 소문의 중심에 있는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또 다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던 윤씨였습니다. 윤씨도 김씨만큼이나 돈을 쓰는 스케일이 남달랐죠. 사람들은 함께 다니는 두 사람을 보면서 잘 아는 지인들끼리 함께 사업을 해 일찍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한국인 사업가들의 소문은 자연스럽게 인근에 위치한 한인타운에도 퍼졌는데 특히 한식집을 하는 교민들은 김씨와 윤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사업을 하느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자주 출장을 다니는 것 같았던 두 사람은 한국을 다녀올 때마다 친해진 교민들에게 라면을 포함한 한국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씨와 윤씨에 대한 소문이 많고 그들과 가까워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두 사람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죠. 김씨와 윤씨가 자주 갔던 마사지샵 직원은 예전에 한번 처음 보는 한국인들이 그들을 향해 90도로 인사하는 걸 보고서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뭔가 굉장한 권력을 쥐고 있을 거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와 윤씨 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한국인인 그 의문의 남자는 그 두 사람과 함께 다니는 모습이 종종 보이긴 했지만 어딘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두 사람보다 훨씬 어려 보였고 덩치도 작았으며 왜인지 모르겠지만 어딘지 위축돼 보였죠. 사람들은 처음에 그 남자가 김씨와 윤씨의 사업을 돕거나 아래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자의 몸에 눈을 의심할 만한 상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팔, 다리에 어딘가 잘못 부딪혔을 때 생길 만한 멍이 보였고 다음날은 시퍼런 멍이 얼굴에 나 있었죠. 심지어 하루는 평범한 머리 스타일이었던 의문의 남자가 머리를 삭발한 채 나타났는데 머리카락이 사라진 자리엔 하얀 거즈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고 그 거즈로는 새빨간 피가 비치기도 했습니다. 김씨와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던 어느 주민은 오피스텔 근처에서 그 의문의 남자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머리에 두꺼운 붕대를 마치 미라처럼 칭칭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적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걸까요? 남자는 밖에 나올 때마다 늘 모자를 쓰기 시작했는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한 주민은 문이 열리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자를 쓴 그 왜소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늘 그랬듯 김씨와 함께 있었는데 얼굴에 감은 붕대 때문에 모자를 푹 눌러 쓰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건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모자챙 아래로 얼굴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게 보였죠. 그런데 잠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주민은 아까 마주친 왜소한 남자를 떠올리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선글라스를 낀 거라 생각했던 건 진짜 선글라스가 아니라 두 눈가에 까맣게 자리 잡은 멍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보는 사람이 겁에 질릴 정도의 상처를 달고 있는 남자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갈 때쯤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던 날, 방콕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파타야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마치 선글라스를 쓴 것처럼 두 눈에 멍이 든 시신이 발견됐고, 동시에 그 참혹한 모습을 한 시신에 대해 사람들은 마피아의 짓이라 수군거렸습니다. 동양의 하와이로 알려진 만큼 아름다운 해변과 다채로운 먹거리로 유명한 관광 명소 태국의 파타야. 찬란한 햇살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음지에서조차 고개를 돌릴 정도로 참담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25살의 한국인 청년 임모군. 사건에 대해 전해 듣고 파타야로 도착한 뒤 현재 경찰들에게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죠. 11월 21일 임모군의 시신은 파타야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시신은 뒷좌석에 마치 잠시 잠에 든 것처럼 앉아있는 모습으로 방치돼 있었다고 했죠. 출동했던 현지 경찰들이 찍은 현장 사진에서 차 안이나 주차장, 리조트 내부에선 혈흔은 보이지 않았고 시신은 리조트에서 살해된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해된 뒤 유기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옷 주머니에서 신분증이 발견돼 그의 이름과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로 2달 전 태국에 왔다는 게 확인이 됐죠. 또한 방치된 시신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상태였는데 시신을 직접 확인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임모군의 몸엔 살인의 증거들이 처참하게 남아있었죠. 얼굴은 물론이고 몸엔 끊임없이 사라졌다 다시 생겨서 누렇고 시퍼런 멍들이 이미 부패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살에서 빈틈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있었고, 지속적으로 강한 물리적 외력이 있던 건지 귀는 함몰되고 머리도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추락이나 교통사고에서 보이는 갈비뼈 골절도 있었는데 현지 경찰에게 전해들은 부검 결과 임모군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뇌부종으로 단단한 도구로 머리를 강하게 맞아 뇌가 부어서 숨졌다는 거였고, 임모군은 칼에 찔린 것도 총에 맞은 것도 아닌 누군가에게 오랜 시간 맞아서 살해당했던 겁니다. 대체 왜 한창 하고 싶은 게 많고 해낼 수 있는 것도 많았던 20대 청년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한국에 있는 유가족에게 연락을 해 임모군이 태국을 오게 된 이유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입국 기록을 볼 때 임모군은 같은 해 9월 7일 태국에 도착했는데, 의아하게도 가족들은 임모군이 태국에 있다는 것도 또 왜 태국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간간히 연락이 닿긴 했지만 임모군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거의 없었고, 심지어 통화를 했을 땐 임모군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모군인 척 통화를 한 것 같기도 했다는 겁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진 것 같은 상황에서 저는 임모군이 가족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태국에 온 이유가 그의 살해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임모군으로부터 태국에서 시작한 일에 대해 들었다던 친구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죠. 봉준이가 가기 전부터 누구한테 좀 시달린 것 같았어요. 친구 A씨는 임모군이 분명 태국에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닐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괴롭히고 닥달해 최소한 반강제적으로 태국으로 가게 만든 거라고 말이죠. 임모군은 한국에 있을 당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멀쩡한 직장도 막 자취를 시작한 집도 있었는데, 이 모든 걸 뒤로한 채 태국행을 선택한 것도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태국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했다는 기록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마치 이 땅에선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죽음도, 심지어 태국에서 그의 행적까지 모든 게 오리무중인 와중에 바로 다음 날인 일요일, 저는 방콕에 위치한 한인 대사관으로부터 예상치도 못한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사관 당직 전화로 사람이 죽었다라는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살인사건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걸려온 의문의 전화에서 죽은 사람은 바로 피해자 임모군이었죠.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한국인 김영진이라 소개했고, 알고 지내던 형이 임모군을 심하게 폭행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해 현장에 같이 있었던 자신이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당직 직원은 김영진에게 위치를 물었을 때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임모군을 때려 죽인 범인의 이름은 정확히 지목했다고 말했고, 그가 가리킨 범인의 이름은 30대의 한국인 윤명균이었죠. 대사관에선 즉각 재외국민 등록부상에 기록된 윤명균의 연락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시신이 발견된 차량을 이용했던 것도, 심지어 그때 리조트를 예약한 명단에서도 윤명균의 이름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살인범으로 지목된 윤명균은 대사관 직원의 설득으로 태국 경찰에 자진 출두를 했는데, 현지 경찰서에서 만난 윤명균은 곧바로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행 현장에 있던 건 맞지만 살인을 한 건 제가 아니라 김영진입니다. 윤명균은 신고를 한 김영진이 오히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라 했죠. 그는 꽤나 억울해 보였지만 상황은 윤명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조사를 마친 현지 경찰은 윤명균의 소변 검사 결과 약 성분이 검출됐다 말했고 일단 사용으로 체포한 뒤 살인과 관련된 중요 증거를 모을 예정이라 덧붙였죠. 체포된 윤명균은 끝까지 억울해했는데 그때 저는 왜 이미 시신을 유기했을 당시 사용한 차를 운전했던 사람과 유기 현장인 리조트의 예약자가 자신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그가 신고자인 김영진을 지목한 건지 의아했습니다. 동시에 김영진이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현지 경찰이 아닌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했다는 것도 신경이 쓰였고 저는 대사관을 통해 목격자 자격으로 김영진을 인터뷰하고 싶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김영진은 찾을 수가 없었고 그가 신고를 했던 날 바로 베트남으로 출국한 기록을 찾게 된 거죠. 심지어 그가 출국한 시간은 대사관에 전화를 했던 시간과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던 도중이나 아니면 출국 직전 공항에서 전화를 했다는 거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건 어쩌면 정말 윤명균의 말대로 진짜 살인사건의 범인은 김영진이고 그는 대사관에서 한인 살인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떠보기 위해 신고 전화를 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윤명균을 향한 의심이 김영진에게 향하는 순간 저는 김영진과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윤명균을 만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가 구금되어 있던 파타야 교도소로가 면회를 가게 됐는데 윤명균은 짧은 시간 동안 폭행을 말리던 자신 또한 김영진에게 맞았고 그날 김영진이 임모군을 폭행한 이유는 임모군이 중요한 업무 정보를 밖으로 빼돌렸다 의심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억울함에 찬 윤명균은 임모군이 어쩌다 김영진과 얽히게 된 건지 그들의 연결 지점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윤명균 자신과 김영진은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이었다고 했는데 그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필요했고 그래서 한국에서 데려온 게 임모군이라 했죠. 윤명균은 김영진이 이미 한국에서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것으로 안다 말했고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김영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영진은 물론이고 윤명균은 각각 전과 14범과 전과 15범이었는데 김영진은 무려 만 14세 때 첫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남아있었죠.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되다 끝내 살해당한 청년. 그런데 제가 이 비극적인 일을 대사관에 전했는데 대사관 직원은 비슷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 달 전 대사관으로 한 청년이 다급히 들어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청년은 자신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다가 탈출했고 거기서 여권을 빼앗겼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 했다는 거죠. 그 청년은 누가 봐도 어디선가 도망친 몰골이었다고 했습니다. 신발은 한 짝밖에 신지 않았고 마치 악마에게 도망치는 것처럼 잔뜩 겁에 질린 상태였다고 했죠. 청년은 그 조직에 자신 말고 감금된 채 노동력이 착취되면서 폭행을 당하던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있었던 곳의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해 그 당시엔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직원을 통해 도망쳤다는 청년에게 연락을 했고 아직도 자신이 도망친 조직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설득했죠. 끝내 저와 연락이 닿은 청년은 임모군과 마찬가지로 젊은 프로그래머 B씨. B씨는 태국으로 향하기 한 달 전 지인을 통해 김영진을 알게 됐고 그에게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에서 사이트를 만드는 일을 했지만 곧 김영진은 일할 때 제대로 소통이 안 된다며 휴가 가는 셈치고 태국으로 와 2주 정도만 일하라 했는데 돌이켜보면 B씨는 그때 일을 그만뒀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B씨가 김영진의 말에 넘어가 태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바로 피해자 임모군이었습니다. B씨는 임모군 또한 자신과 비슷한 제안을 받은 것 같다 말했는데 고수입의 꿈을 품고 태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영진에게 여권을 빼앗겼고 오피스텔에 있는 방에 갇혀 하루 종일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관리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김영진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잔인한 폭력을 썼다고 했습니다. 일 진행 속도가 느리면 왜 느리냐고 하면서 더 빨리 하라며 B씨와 임모군을 폭행했고 일하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또 폭행을 했다고 했죠. B씨는 김영진이 임모군을 마구잡이로 구타해서 임모군이 기절을 한 것을 수도 없이 봤다고 말했고 자신 또한 그에게 맞아서 고막이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속에서 감시가 아주 약간 느슨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탈출했는데 B씨는 아직도 혼자 남았던 임모군에 대한 죄책감에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B씨는 임모군의 시신이 발견되고 얼마 후 김영진으로부터 묘한 연락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시 B씨는 탈출한 뒤 귀국했지만
행여 김영진이 찾아올 것을 걱정해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김영진이 아닌 그의 후배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고 그를 통해 김영진과 억지로 영상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죠. 처음엔 자신이 탈출한 것에 관해 협박이라던가 위협을 할 줄 알았는데 화면 속 김영진은 대뜸 임모군이 죽었는데 범인은 내가 아닌 윤명균이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평소에 너희들을 폭행한 것도 자신이 아닌 윤명균이라 경찰에 진술하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했죠. B씨의 증언을 들은 저는 B씨와 임모군이 감금당했던 오피스텔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태국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범위를 좁혀나갔죠. B씨의 탈출이 성공하면서 아마 김영진은 당황했고 조금이라도 정보가 새어나가기 전에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장소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위험 감수를 줄이기 위해 너무 멀거나 아예 일면식이 없는 동네는 피했을 거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방문해서 심적으로 안정감이 드는 곳을 골랐겠죠. 그렇게 저는 수사를 한 끝에 김영진이 B씨가 탈출한 뒤 윤명균이 살던 아파트로 옮겼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후 현지 경찰과 함께 건물에 달린 CCTV를 확인했는데 그곳엔 아주 짧지만 임모군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건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었는데 이미 임모군의 몸은 멍으로 엉망진창이었고 머리에는 발견 당시와 같이 붕대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엔 김영진이 함께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폭행은 공공장소인 엘리베이터에서도 일어났죠. 적나라한 폭행만큼이나 충격적인 건 그 폭행에 완전히 굴복당해 순종하고 있는 임모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폭력에 노출되어 있던 임모군의 살인사건에 실제로 가담했던 건 김영진이라는 증거들이 나오자 인터폴에선 도주 중인 김영진에 대한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 뒤 행방이 묘연해진 김영진을 찾는 건 그야말로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워 보였죠. 저는 피해자의 죽음에 가장 책임이 있는 범인을 잡지 못한 채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김영진을 잡고 말고가 아니었죠. 그를 잡아도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2015년 11월 파타야 살인사건의 범인인 김영진은 2년간의 도피 끝에 2018년 3월 13일 베트남 경찰과 인터폴의 공조수사로 체포됐습니다. 베트남 총영사관은 김영진이 베트남 중부 지역의 한인 식당에 은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갔는데 김영진이 2년 동안이나 베트남에서 숨어 살았다는 것보다 충격적인 건 그가 숨어 살지도 않았고 당당히 식당을 경영했으며 식당을 지인에게 넘겨준 뒤엔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사채업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죠. 인터폴의 지명수배를 당한 와중에 참으로 대담한 도주 생활이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에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인사건에 연루돼 도피 중이란 말을 서슴없이 했다는데 김영진이 쫓기는 입장에서도 당당했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인터폴에서 김영진을 송치했던 혐의는 살인과 시체유기, 도박 개장과 폭력행위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송환된 후 한국 검찰이 김영진을 기소한 혐의에서 살인과 시체유기는 사라져 있었죠. 살해를 주도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살인을 방임하고 시체를 유기했던 데 책임이 있는 윤명균은 태국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왜 살해를 주도한 김영진의 공소장엔 살인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걸까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검찰이 아닌 베트남에서 김영진을 알고 지낸 지인들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진은 지인들에게 자신이 지금 한국에서 죄를 지어서 도피 중인데 그 뒤를 누군가 봐주고 있고 덕분에 현재 검찰과 조율 중에 있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뒤에 있는 것은 바로 경기도 성남의 폭력 조직인 국제 마피아파였죠. 전과 14범의 김영진은 2003년부터 국제 마피아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는데 사실 그가 태국에서 책임자로 있던 불법 도박 사이트는 국제 마피아파 자회사의 사장이었던 이 대표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불법 도박 사이트로 어마어마한 지하경제 규모를 늘려가던 이 대표는 조직 활동을 양지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으로 자금 세탁을 시작했고 이때 조직에 오래 있었던 김영진에게 해외 불법 운영 총책을 일임한 거였죠. 임모군의 살인사건 이후 한국에 있는 그의 자취방에서 컴퓨터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도 있었는데 같은 시기 임모군의 친구들은 김영진 측으로부터 임모군의 컴퓨터가 어디 있냐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임모군의 컴퓨터에 있는 자신들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중요한 범죄 정보와 함께 수면 아래에 있던 조직의 실체를 숨기기 위했던 거였죠. 파타야 살인사건 이후 김영진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도 국제 마피아파의 세력이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국제 마피아파가 성남경찰서와도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은수미 전 의원과 결탁해 온갖 비리로 얽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는 게 세상에 드러났고 은수미 전 의원뿐만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의 조카 김대웅 씨가 국제 마피아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져 성남시장 역시 연루가 된 게
게 아니냐며 방송에서 다뤄지기도 했죠. 또한 그 이후 조직의 주요 인물이자 국제 마피아파의 두목으로 언급되기도 한 인물이 있었는데, 코마 트레이드라는 회사의 대표 이준석으로, 그는 조직원 70여 명과 함께 무더기로 체포된 뒤 뇌물 공여와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및 외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2년 실형을 살게 됐으며, 그 여파인지 알 수 없지만 2023년 11월 범행 8여년 만에 임모군의 살해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임모군이 원하던 건 그저 당시 받고 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임금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범죄가 연루돼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만두려 했지만, 김영진은 그의 가족과 여자친구, 친구들을 이용해 그를 협박해냈고, 끝내 그를 범죄에 이용하다가 무참하게 살해해버렸죠. 마치 이제는 필요 없어진 물건을 버리듯이 말입니다. 임모군이 사망 전 유가족은 임모군이 아닌 것 같은 사람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녹음된 음성을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목소리의 주인공은 예상과 다르게 임모군인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요. 전문가는 뭔가 상당히 억압되거나 긴장된 상태에서 나온 목소리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화상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다고 말했죠. 임모군은 분명 그리워했을 가족과의 통화도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죽은 임모군을 위한 정의가 늦게나마 바로 잡혔지만, 당시 그가 느꼈을 그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죽어서도 풀리지 않았던 억울함을 생각한다면 아마 가해자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썩어 들어간다고 풀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미래엔 부디 더 나은 삶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는 범죄가 사라지길 바랍니다.